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김입니다. 31조 원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들을 제치고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최종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사우디 정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환경공학 박사를 받고 MIT에서 사막공학 연구를 했죠. 그런데 제게는 한국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가 한국의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 직원으로 사우디 사막에서 근무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신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12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한국 본사에서는 냉정하게 계약 해지 통보만 보내왔죠. 사막 환경 적응 실패로 인한 업무 중단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힌 공문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하게 된 건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만 검토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의 제안서를 읽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큰 기계로 모래를 치우는 기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들은 사막 자체와 호흡하는 방식을 첫 번째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임시기지에서 각국 팀들의 경쟁이 펼쳐졌어요. 중국 팀은 20대의 거대한 굴삭기와 정수 장비를 동원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사막을 정복하려는 군대 같았습니다. 한국 팀은 달랐어요. 겨우 5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었는데 가져온 장비도 소형 드론 몇 대와 센서들 뿐이었습니다. 중국 측 책임자인 리 웨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런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 순간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 리더인 박민준이 설명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막의 모래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흡 패턴을 읽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말고 자연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섭씨 47도의 극한 온도에서 6시간 동안 연속 작업해야 했죠. 중국 팀의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시간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분당 15톤의 모래를 처리하며 예상 일정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팀은 아직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드론들을 띄워 사막 곳곳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자인 파하드가 불안해하며 물었죠. 언제 시작할 건가요? 박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막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3시간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팀의 주력 굴삭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죠. 극한의 온도와 모래먼지가 냉각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리 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비 장비를 투입했지만 30분 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작은 장비들이 마치 춤추듯 움직였어요. 모래를 무작정 파헤치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지형의 흐름을 따라 효율적으로 작업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명확해졌어요. 중국팀은 장비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한국팀은 목표량의 80%를 달성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소비량이었어요. 중국팀 대비 60%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낸 거였죠. 두 번째 테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사막 지하 5m 깊이에서 염분 농도 0.3% 이하의 담수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72시간 연속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했죠. 실패하면 즉시 탈락이었어요. 중국팀은 이번에도 물량 공세를 택했습니다. 대형 시추 장비 12대와 역삼 투합 정수 시설을 설치했어요. 총 투입 비용만 300만 달러에 달했죠. 리 웨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과 장비로 해결되는 거야. 한국팀의 접근법은 또다시 예상을 뒤엎었어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막 식물들의 뿌리 시스템을 모방할 겁니다. 깊이 파는 게 아니라 넓게 퍼뜨려서 물을 모으는 거죠.
듣고 보니 논리적이었어요. 사막의 선인장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잖아요.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팀의 시추 작업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지하 안반층을 만난 거예요. 시추 깊이가 3.2m에서 멈춰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뽑아 올린 물의 염분 농도가 0.7%나 되었습니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한국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지표면 아래 1m 깊이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설치했어요. 수백 개의 미세한 관들이 넓은 면적에 퍼져 있었죠. 처음엔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관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8시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의 시스템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염분 농도를 측정해보니 0.1%였습니다.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추출량이었어요. 시간당 500리터씩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36시간째 중국 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형 정수 장비의 필터가 모래먼지로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교체하려면 12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테스트 규정상 중단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리 웨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중국 팀의 시스템은 완전히 멈춘 상태였고 한국 팀은 여전히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뽑아올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력 소비량도 중국 대비 70%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짜 힘은 크기나 비용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15년 전 이 사막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시엔 자연과 싸우려고만 했지 자연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이라는 마 72시간째 새벽 4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갑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리 웨이가 급히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은 우리가 3년 전 개발한 특허를 도용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리 웨이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2022년 특허 출원서입니다. 지하 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 구조가 동일해요. 서류를 검토한 사우디 법무팀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은 AI 기반 물 흐름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중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이야 나중에 추가한 것이고 기본 구조는 명백히 우리 특허예요. 파하드 왕자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상 한국팀에게 48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독창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도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위기가 닥친 거였죠. 그날 밤 한국팀의 숙소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박민준과 팀원들이 밤새 자료를 뒤지며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개입해서는 안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15년 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박민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 개발 과정을 담은 비디오였어요. 2019년부터 시작된 연구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서 갯벌의 물 순환 시스템을 관찰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기술의 영감은 한국의 갯벌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죠. 갯벌이 바닷물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원리를 사막에 적용한 겁니다. 영상 속에서 연구팀이 갯벌의 미세한 구멍들과 물의 흐름을 분석하는 모습이 생생했어요. 중국 측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건 후에 만든 조작 영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민준은 차분하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주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논문, 한국해양수산부의 연구비 지원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한국에서 출원한 예비 특허까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측의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중국의 특허가 한국팀의 초기 연구 발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리 웨이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져갔습니다. 48시간 소명 기한 마지막 날, 박민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꺼낸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15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거기엔 제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챕터 5 사막에서 물 탐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15년 전 그 시절 아버지가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 그대로였죠. 이분은 김성호 엔지니어입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의 선배였죠. 김 엔지니어가 사우디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꿈을 이어받아 사막에서 성공하겠다고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박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당시에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회사의 압박으로 실현하지 못했죠. 저희 팀의 이번 기술은 그분의 철학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박민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사라 김 박사님 성함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 박민준이 꺼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성호는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파하드 왕자의 눈이 커졌고 리 웨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박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아버님을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막 기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병상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힘든 일에 매달리셨는지.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심사위원이 되신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이야기가 된 거였죠. 파하드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표절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한국 팀의 기술은 독창적이며 그 배경까지 확인되었어요. 리 웨이가 마지막으로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났어요. 중국 측의 특허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오히려 한국 팀의 선행 연구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 순간 야외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거였어요. 한국팀의 시스템은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총 36,000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했습니다. 중국팀 대비 40% 더 많은 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는 정말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분의 꿈과 철학이 15년 후 이런 식으로 꽃피게 될 줄이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담수화 시설 건설권을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리야드 왕궁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사우디 왕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죠. 중국 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리 웨이는 화려한 3D 영상과 함께 거대한 규모의 시설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하루 100만 톤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설비로 사우디의 물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어요. 확실히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났고 시설 유지비도 연간 20억 달러에 달했죠. 게다가 배출되는 고농도 염수가 홍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한국팀의 차례가 왔어요. 박민준은 화려한 영상 대신 단순한 도표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막 자체를 거대한 정수기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지하 50km에 걸쳐 미세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연스럽게 물을 정화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태양열과 풍력만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유지비는 중국 방식의 30%에 불과했죠. 더 놀라운 건 부산물이었습니다. 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미네랄은 사막 녹화에 활용할 수 있어요. 물을 얻으면서 동시에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거죠. 사우디 환경부 장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하루 10만 톤으로. 네옴시티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민주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시작은 작지만 확장이 쉽습니다. 모듈형 구조라서 필요에 따라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그때 왕세자 무함마드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중국 방식은 예비 시설이 있지만 당신들 방식은 전체가 마비될 수 있지 않나요? 박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자연은 절대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가 손상되어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죠. 마치 사람 몸의 혈관처럼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15년 전 아버지가 꿈꿨던 바로 그 기술이 지금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최종 질의가 끝나고 왕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1시간 후 파하드 왕자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터져 나왔어요. 네옴시티 담수화 프로젝트는 한국 팀에게 맡기겠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중국 팀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15년간 쌓여있던 한이 눈 녹듯 사라져갔어요. 박민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버님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네옴시티 현장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네트워크 1단계 구간에서 하루 5만 톤의 깨끗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염분 농도는 0.05%로 WHO 기준을 훨씬 밑돌았죠. 더 놀라운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졌어요. 물 추출 지점 주변 반경 2km 지역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막 모래에 스며든 미네랄이 토양을 개선시킨 거였어요. 현지 베두인족 족장 압둘라가 감탄하며 말했죠. 5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팀과 함께 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죠. 박민준과의 대화에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앞선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했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맞는 방향이었죠. 어느 날 박민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아버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기술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죠. 어떤 이름인가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김성호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공식 명칭으로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5년 전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혁신적인 기술의 상징이 되는 거였어요. 사우디 정부에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파하드 왕자는 진정한 혁신가를 기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3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UAE, 카타르, 오만에서 모두 김성호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서 양국 간 물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죠. 협정 체결식에서 대통령은 특별히 저를 언급했어요. 사라 김 박사와 같은 분들이 있어서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호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박민준이 첫 번째 멘토로 참여하기로 했고 사우디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죠.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박민준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김성호 엔지니어는 15년 전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라는 문구를 보며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성공하셨어요. 아버지의 꿈이 전 세계 사막을 푸른 대지로 바꾸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딸아. 15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자긍심만 남았어요. 오늘 밤 네옴시티 제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새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옴시티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5년 전 메말랐던 사막이 이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된 증거였죠.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상처가 선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김성호 시스템이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막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있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꿈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된 경험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실패가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상처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다고 믿거든요.